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급증하고 있는 여러 재택근무 환경에서 과연 보안과 협업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격 근무 환경에서 보안과 협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말씀드리는 중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 보안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좀 돌아보면 보안에 있어서도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보안이라고 하면 마치 성을 지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높고 아주 두꺼운 그런 성벽을 쌓고요. 그 주위에 또 해자를 파서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그런 걸 말했습니다. IT 보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기업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거기에 경계를 잘 지키면 되는 그런 게 이제 IT 보안이었죠. 그래서 이때 보안은 주로 이제 보호, 방지, 격리,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기업의 IT 환경은 어떤가요? 보시면 더 이상 이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경계가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은 집에서 혹은 카페에서 또 차 안에서 또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통해서 또 회사의 업무를 또 하는 소위 BYOD라고 하는 것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 고객이나 또 우리 파트너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또 정보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과거에 이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이 소위 캐슬라이크한 보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IT 보안도 이걸 뮤지엄 라이크한 보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입장권이 있으면 또 입장에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권이 있어서 입장했다고 해서 모든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들고 나갈 수는 없죠. 또 정말 중요한 국보급의 그런 보물들은 또 별도의 보호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내에서도 일부 구역은 또 일반 관람객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별도로 지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전시실 내에는 여러 CCTV도 있고 안내요원들이 있어서 또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또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IT 보안도 뭔가 이런 뮤지엄 라이크한 보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해서 문제를 발견해내고 또 발견된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가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T의 모든 개념들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라고 하면 더 이상 직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파트너, 우리의 고객사, 심지어는 봇 같은 것도 하나의 시스템의 사용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 업무용 디바이스를 더 이상 모든 업무용 디바이스를 다 회사에서 나눠주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개인 모바일 장비를 회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업무에 사용되는 앱이라고 하는 것, 어플리케이션이 더 이상 온프렘에 있는지, 클라우드에 이게 있는지 사실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앱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다양한 앱들이 서로 API를 통해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엄청난 양의 로그들, 이런 여러 시그널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과연 보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 1년간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뭐 사실 지금까지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뭐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게 IT, 특히 또 보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실 보안 때문에 금지하고 있었던 그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소위 그 새로운 뉴노멀, 즉 하나의 새로운 규칙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힘들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를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뭐 팀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또 적응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뭐 거의 한 1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뭐 회의를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요. 또 특히 거기다 오고 가는 뭐 출퇴근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간도 또 아낄 수 있고 또 회의하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뭐 채팅도 주고받고 또 문서를 언제든지 공유하고 서로 공동 편집도 하고 또 필요하면 회의를 이렇게 녹화해서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한테 공유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협업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촉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회사 뭐 내부 혹은 외부에서 또 때로는 개인의 장비로 회사에 접속하고 또 외부인들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의 중요한 정보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협업을 위해서 보안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보안 때문에 협업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 두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 고민이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한 3중보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CISO분들, CISO분들 만나 뵙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참 보안은 3중고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선 뭐 당연히 보안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혹은 더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당연히 CISO분들 갖고 계십니다.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최근 이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성 혹은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뭔가 불편해지고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또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경기가 여러 가지 위축되고 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이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라는 이 비용 절감의 그 압박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성과 보안성과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이 3중고를 겪고 계신 건데요. 사실 뭐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사실 달성이 쉽지 않은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달성해야 되는 상황이 이 바로 IT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현실, 소위 그 뉴노멀 시대에 그러한 현실에 맞는 어떤 새로운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바로 저희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용어는 뭐 최근 용어는 아니고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이 포레스터라고 하는 그 시장 분석 기관에서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했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 논의됐던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로 트러스트를 말씀드린다면 Never trust, always verify 입니다. 즉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해라 또는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이게 상당히 개념적이었습니다. 개념적이었고 논의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하나의 구체적인 어떤 플랫폼과 솔루션과 전략으로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는 뭐 최근이 아닐까.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제로 트러스트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구축 방안들을 검토하고 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결코 제로 트러스트가 뭐 한두 개의 솔루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면 모든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전의로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이걸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가야 될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명확하게 검증하라. 이걸 영어로 이제 verify explicitl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용자 그리고 디바이스 또 이들의 접속 내역 또 뭐 활동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검증하라는 것이죠. 특히나 한번 검증을 했다고 해서 믿고 계속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믿지 말고 즉 never trust 하고 항상 다시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always verify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사용자가 매번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때그때 계속 입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오히려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원칙은 최소한의 권한을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권한은 어드민과 같은 이 특권 사용자, 권한이 많은 그런 특권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 권한 허용을 매우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점에 보시면 just in time, 꼭 필요한 시점에 그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권한만 저희가 이제 JEA라고 썼는데 just enough access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권한만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여러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여러 공격 동향을 보면 사실 공격의 시작은 일반 직원들의 뭐 이메일이나 PC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격자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여러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유출하거나 뭐 랜섬웨어를 심는 등의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특권 사용자에 대한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 원칙은 침해를 가정하라. assume breach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좀 들어보면요. 우리가 화재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건물에 화재 설비를 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화재 설비를 하죠. 그래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화재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진화할 것이냐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발생된 화재가 다른 곳으로 더 번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차단할 것인가 이 두 가지죠. IT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침해 사고를 가정하고 뭔가 대비책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침해 사고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과 또 그러한 침해가 다른 곳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빨리 차단할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서 우리 조직의 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대비 상황은 지금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고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그걸 살펴서 어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그 큰 그림에서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위해서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아이디 그리고 사용자의 디바이스로부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그 디지털 자산들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그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등록되고 인증되고 검증되고 관리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진정한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기 각각의 항목별로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아이덴티티입니다. 뭐 이걸 신원 검증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넌 누구냐? 너라고 주장하는 너는 정말 너가 맞느냐? 이걸 증명해 봐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강력하면서도 또 편리한 방법으로 또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러한 그 아이덴티티 검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가장 강력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MFA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MFA만 잘 적용하더라도 아이덴티티 관련 공격의 한 99%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객 상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이러한 MFA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점차 이 소위 패스워드리스 환경, 그러니까 더 이상 패스워드 없이 인증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정말 안전하면서도 편리하게 인증 절차를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그 어센티케이터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적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MFA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한 번 더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화면에 특정 숫자를 보여줍니다. 두 자리 숫자. 그리고 본인이 등록한 그 모바일 장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두 자리 숫자를 보여줘서 화면에 보여준 것과 같은 숫자를 선택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모바일에서 지문을 인증하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사실 2팩터 이상을 쓰는 거죠. 그러나 사용자는 간단하게 뭐 터치 몇 번만으로 또 인증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인증과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 이제 싱글 사인온인데요. 매번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서로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는 게 아니라 통합된 아이디 체계에서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관련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싱글 사인온이 기존의 온프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까지도 다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되면서 여러 관리의 복잡도도 줄여주고 또 사용자의 편의성도 높여서 오히려 보안성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Azure AD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온프렘 혹은 클라우드 이 모두를 하나의 단일 인증 체계로 그래서 싱글 사인온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는 체계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그리고 싱글 사인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에 맞게 잘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MFA를 쓴다, 싱글 사인온을 적용한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제로 트러스트의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가 verify explicitly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 접속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그 아이덴티티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증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사용자의 위치, 뭐 디바이스의 상태, 또 접속하고자 하는 앱 혹은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증 체계를 정책에 의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제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미국의 IP 주소에서 접속이 이루어졌다. 물론 뭐 아이디 패스워드는 다 맞는데 이런 접속이 이루어졌다면 또는 뭐 해당 아이디가 다크웹에서 발견되어서 이미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된 아이디인데 그 아이디를 통해서 접속을 한다. 또는 뭐 평소 늘 하던 업무 패턴에서 좀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을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아이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변경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그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인증 옵션들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로 트러스트에서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허용한다, 무조건 차단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의 로케이션이 갑자기 변경됐을 경우에 한 번 더 MFA를 통해서 인증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인증을 하게 되면 사용자를 다시 한 번 더 베리파이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맞냐라고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또 평소에는 사용자의 리드 라이트 권한이 있던 사용자인데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보니까 평소와는 아주 다른 행동을 패턴을 보인다. 그랬을 때 한시적으로 이 사람의 권한을 리드 권한만 뭐 준다든지 이처럼 이 고객사의 업무 환경과 또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책으로 구현해서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제로스트에서 구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Azure AD의 컨디셔널 액세스라는 걸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바이스인데요. 결국 사용자의 아이디는 결국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인증을 받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디바이스는 워낙 이제 종류도 많고 또 환경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고 여러 규정에 맞게 이용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always verify라고 하는 그 원칙, 그걸 위해서는 먼저 이 디바이스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회사가 지급한 디바이스인지 아니면 개인의 디바이스인지, 이게 언제 어떤 OS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설치되어서 또 그 해당 OS나 어플리케이션에 취약점은 없는지, 또 뭐 멀리어에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 여러 회사가 정해놓은 디바이스의 어떤 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지 등등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허용할지 말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정책은 모든 디바이스에 기본적으로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용자가 임의로 그 기능을 끄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접속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윈도우 10과 함께 그 Defender for Endpoint라고 하는 그 엔드포인트 솔루션, 그리고 인튠이라고 하는 그 단말 관리 솔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모니터링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그 디바이스의 상태를 가지고 실제로 아이덴티티에서 말씀드린 그 Azure AD의 컨디셔널 액세스를 통해서 다른 정보들하고 다 통합이 되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운영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지급한 PC에서는 뭐 읽기, 쓰기, 다운로드가 다 가능하게 하고, 또 개인 PC인 경우에는 회사의 장비를 등록한 경우에 한해서 읽기만 가능하도록 하는 뭐 이런 정책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갑자기 취약점을 통해서 긴급 패치가 발표가 돼서 모두가 다 패치를 하도록 가이드가 권고가 됐는데 그 패치가 안 된 PC 혹은 OS인 경우에는 뭐 회사로의 접속을 뭐 제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모바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뭐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모바일은 이제 BYOD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개인 영역과 업무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MDM 형태, 그 디바이스 단위의 관리 통제보다는 MAM, 즉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관리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AM의 경우에는
개인 영역과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두 영역 간의 데이터 전송을 이제 제한하고,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에서 이 업무 영역에 관련된 여러 앱이나 데이터를 뭐 삭제한다든지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튠이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솔루션과 에이지 AD의 컨디셔널 액세스를 서로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사용자가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접속하는데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가 주였다면, 이제 다음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고 하는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SaaS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협업을 위한 여러 도구들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생산성이나 뭐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온프렘의 앱보다는 아마 클라우드 앱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고 편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M365 같은 경우 거기에 팀즈를 통해서 다 문서를 공유하고 공동 편집하고 뭐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이 결국 클라우드 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 그 시중에 보면 다양한 유형의 이런 생산성을 위한 앱들이 출시되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도 심지어 카카오,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이런 기업용 업무 생산성 도구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서비스나 함부로 이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혹시나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클라우드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허락된 앱을 사용하더라도 업로드해서는 안 되는 자료가 공유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선 현재 어떤 클라우드 앱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M365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원드라이브 또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자료를 저장하고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직원들이 임의로 뭐 드랍박스 뭐 같은 뭐 이런 그 제3의 툴을 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에 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위 그 섀도우 IT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떤 앱은 허용하고 또 어떤 앱은 차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록 회사에서 허락된 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앱 내에서 지금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또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뭐 어떤 리스크 레벨을 조정해서 뭐 추가적인 접속을 제한하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컨디셔널 액세스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능해질 거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앱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는 그 어떤 자료의 민감도, 뭐 혹은 뭐 중요도,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당 문서가 과연 적절한 권한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정책 적용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일종의 카스비,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하는 개념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이름을 이제 MCAS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앱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 앱에 대한 가시성과 통제와 권한 관리 등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의 보호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기업의 혹은 우리 조직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과연 이 데이터를 그러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그 데이터 보호 전략 관점에서 Information Protection and Governance라고 하는 체계를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선 우리 조직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평가, 뭐 내지는 판단,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데이터 보호 대책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뭐 일괄 암호화 같은
뭐 그런 조치를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나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대응 현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know your data,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알고 그 중요도와 민감도에 따라서 protect your data, 적절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과 정책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govern your data. 이 세 가지가 결국 데이터 보호 관리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정도의 민감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게 뭐 이메일인지, 원드라이브에 있는 건지, 뭐 파일 서버인지, 혹은 뭐 제3의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요. 또 그러한 데이터를 민감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류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뭐 대외비, 극비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민감도에 따라서 자료의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죠.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제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이제 생성될 텐데요, 기업 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수작업으로 찾아서 등급을 매기고 또 뭐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생성 시점부터 자동으로 문서를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문서는 어떤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적절한 보호 대책이 적용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조건, 뭐 문서 안에 어떤 우리의 기밀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분류가 뭐 대외비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그 문서는 반드시 암호화되어서 그 제3자는 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요.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뭐 팀즈에서 함부로 공유되거나 또 이메일에서 첨부될 경우에 또 자동으로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아이덴티티나 이런 디바이스의 정보들하고 연계하면 뭐 예를 들면 특정 로케이션에서는 리드만 가능하고 뭐 다운로드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정책들이 이제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또 내부 또는 외부하고 자료를 공유할 때도 일정 기간 동안만 리드 권한을 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해당 자료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뭐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이제 정책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과연 사용자들이 우리 회사의 어떤 그 문서 관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업적 필요에 따라서 폴리시를 이제 최적화하는, 사실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뭐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어떤 법적 분쟁에 대비하시는 법적인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스커버리와 같은 기능도 이제 함께 제공하면 훨씬 더 이런 그 데이터 보호에 있어서 체계를 잘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MIP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큰 그 솔루션 패키지로 이런 것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각 영역별로 여러 필요한 기능, 뭐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보안을 위해서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이런 가시성을 확보하고 또 분석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보안은 사실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대응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SIEM이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제 SIEM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SIEM이 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몇 가지 한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엄청난 양의 이벤트와 오탐,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뭐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도 이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관제위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실제 얼러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제 올라온 얼러트의 거의 한 95%, 뭐 제가 정확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뭐 그 정도가 거의 오탐에 가까운, 그래서 거의 뭐 무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 분석 업무도 거의 이제 매뉴얼로 또 분석가의 어떤 경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의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 그 실제로 뭔가 사고에 해당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그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그 별도의 절차나 뭐 그 폴리시를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다 매뉴얼로 뭐 방화벽 가서 룰 업데이트하고 뭐 하는 식의 다 수작업에 의해서 매뉴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러한 그 기능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SIEM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동화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SOA 기능까지 포함한 소위 센티넬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센티넬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가 갖는 장점, 뭐 빠른 구축, 또 스케일 확장,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설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뭐 로그가 쌓이는 용량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또 비용도 실제로 사용하는 만큼만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더욱이 이제 M365를 사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그 M365에서 발생되는 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티넬로 무료로 로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점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또 머신러닝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돼서 실제로 분석가들이 정말 분석해야 되는 그 인시던트의 수를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양한 API 연동을 통해서 뭐 자동으로 설정을 업데이트하거나 뭐 안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팀즈 필요하면 팀즈에다가 뭐 채팅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또 다른 장비에 이렇게 룰을 업데이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개념 그리고 원칙 그리고 각 영역별로 구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과 또 그걸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아이덴티티와 디바이스를 위한 전반적인 액세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의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그리고 클라우드 앱 보안 그리고 이 전체적인 가시성과 대응을 위한 threat protection 뭐 이렇게 크게 한 네 덩어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컨텍스트 기반의 어떤 정책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될 때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제로 트러스트를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각 영역별로 그 M365 영역과 또 애저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영역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 트러스트가 어떤 특정 솔루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것과 관리적인 것, 뭐 people, 프로세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여러 파트너 솔루션들과 함께 연동해서 적용해 드릴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위해서는 각 기업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큰 그 전략으로서 삼고 그 전략들을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여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보안성과 또 협업의 어떤 생산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제로 트러스트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완성해 나가는데 또 일조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